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가끔은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관객이 될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선명해지곤 합니다. 심리학에 벽에 붙은 파리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마치 벽에 붙은 파리가 제3자의 시선으로 방 안을 관찰하듯이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리해 바라보는 겁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 말에 유독 마음이 흔들렸는지, 왜 그때 흥분하고 화를 냈는지, 마치 파리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를 이해할 단서가 보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루를 다시 쓰는 순간 우리는 주인공에서 관찰자가 됩니다. 흘러가던 감정이 문장이 되면 혼란이 의미로 바뀝니다. 사이코 드라마도 같은 원리입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장면으로 바라보는 순간 문제는 더 이상 나가 아니라 상황이 되죠. 해결의 실마리는 늘 그때 등장합니다. 때로는 벽에 붙은 파리의 시선처럼 잠깐이라도 나 자신과 떨어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3000님이 벌써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주셨고요.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제가 할 인사를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옥님은 성공예감 가족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전국에서 듣고 계시는 또 다시 듣기로 혹은 다시 보기로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 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보냅니다. 자,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외래어인데요. 요즘에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쿠팡의 경우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터뜨렸는데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공정위는 영업 정지까지 거론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소비자랑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도 있고요. 경찰의 경우에 기업 내부 이것의 접속 기록, 데이터 처리 내역 등 디지털 증거를 집중적으로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죠.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또 외부의 요청에 따라서 정보를 주는 그 중앙 컴퓨터 장치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에 자원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외래어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어렵나요? 예, 컴퓨터 이것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즘에는 클라우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이것. 마치 우리 집집마다 대규모 컴퓨터 저장 장치를 해놓지 않더라도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데이터 센터를 그 외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특히 어디 압수수색할 때 이것을 들여다본다. 이것을 이제 접속해 본다라고 하죠. 운동에서도 서브 넣는 게 중요하고요. 음식점 가서도 이 서빙하는 게 참 중요한데 비슷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백상경 기자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국내외 증시 상황과 함께 투자자들이 지금 다양한 종류의 금융 상품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지금 민원 제기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상품을 잘 몰라서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드리고요. 네. 다음으로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들의 개인정보 약 19만 건이 유출이 됐다라는 뉴스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영태 기자는요? 네, 내년부터 이 실손보험이랑 자동차 보험 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통해서 전장 사업을 강화한다는 얘기부터 네. 또 반도체 기술 유출로 피해를 봤다는 이슈까지 전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미국장 역시 좋았더라고요. 네, 나흘 연속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경기 낙관론 때문에 어제는 또 특히나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4.3%, 거의 한 2년 만에 분기별 기준으로는 최대치 나오면서 이게 경기가 지금 괜찮구나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0.16%, 그리고 S&P 500이 0.46%, 나스닥이 0.57% 올랐고요. 내년에도 좀 탄탄한 소비 바탕으로 해서 강하게 성장세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까지 나오면서 증시가 좀 강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코스피도 지금 0.3% 정도 올랐는데요. 그리고 예. 지금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한 0.2% 정도 빠지면서 지금 시작할 때는 조금 오르는 모습 보였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바이오 관련 주들이나 이런 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말에 또 항상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들 나오면서 연말은 좋지 않은 모습 반복되고 있고, S&P 500은 또 은근히 오르다가 또 사상 최고치. 그렇습니다. 올해 그래도 우리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그렇죠. 기록적인 한 해였잖아요. 네. 근데 또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해외 주식을 선호한다는 평가가 있어요. 네, 이게 실제 조금 돈의 흐름으로도 좀 분석이 됐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차익을 실현을 해서 미국 증시로 건너가 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인데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23조 원 순매도를 했고요. 해외 주식은 103억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15조 3천억 원 정도를 순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코스피 상승률이 S&P 500 상승률을 앞질렀었던 그 순간에도 그랬는데요. 네. 이게 올해 9월에서 10월 정도를 보면 코스피 상승률이 28.9%였습니다. 근데 S&P 500 상승률은 5.9%였거든요. 둘 다 오르긴 올랐는데 코스피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주식을 팔아서 해외 주식을 사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국내외 주식 투자가 이렇게 같이 화랑을 보이면은 양쪽 모두를 같이 끌어올려가는 그런 약간 보완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드는 그런 대체 관계 경향이 좀 강해졌다라는 분석이고요. 배경은 아무래도 환율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환율로 지금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해외 주식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그런 투자처가 된 겁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이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장기적인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단기 수익률이 엄청나게 치솟으니까 지금 그러면 고점에서 차익을 빠르게 실현을 해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투자자들의 판단에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조금 높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였던 미국 증시 쪽으로 돈이 쏠렸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국내 증시의 어떤 매력도,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개선을 하든지 주주 환원을 확대를 하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로 조금 정책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될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최근에도 코스닥 한 기업이 개인 대주주 지분 팔 때 60%나 경영권 프리미엄 받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다른 투자자의 한 10% 할인하는 유상증자 하고 이래가지고 막 분노를 샀는데, 근데 미국 주식하면 이런 기업 거버넌스 문제로부터 좀 자유롭다, 이런 인식이 아직까지도 많으니 그렇죠. 우리가 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게 여전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융 투자를 늘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융 투자 쪽에서 수익률이 좀 생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잘 모르시던 분들도 투자를 하고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가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련해서 투자 관련 민원들이 조금 많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감원이 펀드, 상장지수 펀드, 해외 주식, 신주 인수권 이런 다양한 상품의 투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던 분쟁 사례들을 소개를 좀 하고 투자자들이 좀 주의를 해달라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사례들이 대부분 투자 설명서 그리고 약관에 기재한 어떤 상품 설명들 이런 것들을 조금 충분하게 확인을 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펀드에 따라서 이제 환매를 할 때, 그러니까 돈을 뺄 때 이럴 때 이제 환매 수수료가 붙잖아요. 그렇죠.
환매 수수료율이 뭐 투자 원금을 입금을 한 시점별로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요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납입한 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더 높은 수수료가 적용이 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계산을 안 하고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손해 봤는데 수수료는 왜 그대로 떼가느냐 뭐 네. 이런 민원도 많다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또 대표적인 또 사례 하나 들어보면요. 네. 연금저축 계좌에서 ETF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으로 연금저축 안에 이제 머니마켓 펀드를 샀는데 이게 미수금이랑 이자가 갑자기 발생했다고 날아오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민원을 넣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요, 그러니까 ETF는 팔면은 2영업일 지난 다음에 결제가 완료가 되는데 이게 MMF 같은 경우, 이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경우는 산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이게 매수 처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네. 팔고 사는 거에 시점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요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나는 판 돈 가지고 샀는데 왜 그 미수금 돈을 안 넣었다라고 나오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붙느냐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도 좀 상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움직이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야 좀 예기치 않은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영태 기자가 골라온 경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예고해드리니까 김재은님, 신보선님 등등 해서 실손보험 또 오르나요? 알아서 잘 갱신되고 있는데 또 오르나요? 이런 질문들 막 올려주고 계세요. 또 오릅니까? 또 오릅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 4천만 명이 가입한 보험이라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7.8% 가량 오릅니다. 꽤 높은 인상률 같은데, 예. 근데 지난 5년간에 워낙에 평균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매년 9% 올랐거든요.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는 거긴 한데 여전히 높은 인상률이긴 합니다. 그렇죠. 오른데 또 오르는 거니까. 네, 그런데 좀 보험 가입자마다 느끼는 인상폭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게 특히 상품 세대별로 인상률이 크게 다릅니다. 이 실손보험이라는 거는 판매한 시기에 따라서 세대가 달라지는데요. 2017년 이후에 팔린 보험은 3세대와 4세대로 인상률이 되게 높습니다. 각각 16에서 20%에 달하니까 상당한 인상률인 거죠. 이처럼 인상률이 높은 것은 손해율이 높기 때문인데 4세대로 설명하자면요. 손해율이 140%, 그러니까 보험사가 보험료로 100만 원을 받으면은 보험금으로 14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수치료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쪽에서 과잉 진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지난해 1조 6천억 원을 웃돌았는데요. 올해도 1조 원 이상 순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안 올리고는 못 빼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악순환이죠. 보험료 오르면 또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지. 의료 진료 한 번이라도 더 받아야지 또 이러고. 아이고 참. 자동차 보험도 또 오를 수 있어요? 네, 자동차 보험 5년 만에 인상될 수가 있습니다. 4년째 보험료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자동차 수리비는 좀 올라갔거든요. 게다가 가볍게 다친 환자가 과잉 진료를 받는 경우도 많아서 보험사 적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연말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 누적 손해율 합산 비율이 104%가 넘을 것으로 보는데 쉽게 말해서 올해 자동차 보험에서만 6천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공식적으로 내년에 우리 올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업계 1위가 움직이면 다른 보험사도 줄줄이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해가지고요. 내년 2월 말까지로 기한을 늘렸고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를 올린다라는 건 훨씬 더 이익이 좋아진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분명 보험료를 올리면은 적자가 줄긴 하겠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한 눈에 띄는 성과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게요. 네. 이미 손해율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3분기 손해율이 120%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올려봤자 보험사 입장에서 마진이 남을 100% 아래로 손해율을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올해에도 보험료 올리면서도 손해율이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자동차 보험도 수리비, 병원비, 부품비 이런 게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손해율, 그러니까 수익성을 개선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또 정부도 보험료를 막 올리는 거를 좋아하진 않는단 말이죠. 물가 네. 상승을 의미하니까요. 정부는 좀 다른 방향으로 보험사를 돕고자 부정수급 방지 대책 같은 걸 좀 추진하고요. 네. 또 실손보험은 보험료는 낮지만 자기 부담률을 높인 5세대 상품을 내년 초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잉 이용 뭐 이런 것들을 과잉 진료가 많은 도수 치료 같은 항목들은요. 정부가 관리급여 형식으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관리급여 형식으로 좀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로 좀 꾀병 환자들 이런 환자들의 어떤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을 원칙적으로 8주로 제한하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백상경 기자. 요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네.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신한카드예요. 네, 이번에 또 개인정보가 또 유출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 우려하고 예. 계신데요. 신한카드에서도 이 가맹점주들의 개인정보 약 19만여 건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했고요. 이게 지난달에 공익제보자가 이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개보위에 이 사실을 이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보위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을 해봐라. 그래서 신한카드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을 하고 이걸 보고를 한 겁니다. 아, 그때서야 알았다고요? 네. 근데 이제 가맹점 대표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이런 정보들이 좀 대부분이고 일부가 이제 생년월일, 뭐 성별 같은 정보들이 포함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요. 지역의 어떤 지점사나 영업소 소속 직원들이 한 12명 정도가 되는데 이 직원들이 카드 영업 실적 때문에 이걸 개인정보를 확보를 해서 전직 신한카드 뭐 모집인 이런 사람들에게 가맹점주 정보를 전달을 해가지고 이걸로 영업을 하자 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22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신규 가맹점 가운데서 19만 2천여 곳의 가맹점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같은 것들이 외부로 유출이 된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런 신용정보까지는 유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누가 제보를 했다면서요? 네. 내부자 수행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지금 롯데카드나 뭐 쿠팡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 해커에 의해서 보안망이 뚫리고 거기서 뭐 소위 말해서 다 털리는 이런 네. 뭐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유출된 정보도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뭐 그런데 신한카드 같은 경우는 외부의 해킹이 아니라 내부 직원이 이 개인 정보를 유출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규 카드 모집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자기 영업하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맹 점주 정보를 빼돌린 다음에 이걸 실제 영업 뛰는 어떤 그런 분들에게 전달을 해서 요걸 가지고 카드 영업을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사실 이제 기시감이 있는 게 지난해 우리카드에서도 신규 카드 고객 늘리기 위해서 가맹점주 개인정보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올해 초에 130억 원대의 좀 과징금까지도 이제 부과를 받았는데요. 이쪽하고 좀 닮아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부에서 사람들이 한 거기 때문에 유출 규모 같은 경우는 뭐 쿠팡은 뭐 3,300만 뭐 이렇게 하고 롯데카드도 뭐 297만 이렇게 해서 막 몇백만 몇천만 단위인데 이거보다는 적고요. 네. 아니 요즘에 하도 천만 단위로 듣다 보니까 네. 뭐 몇십만 건 빠져나갔다라는 건 참 이게 또 작아 보이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내부 통제 시스템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해킹을 당했다라는 것들은 보안의 문제인데 이 내부 통제 시스템 허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카드사들 같은 경우는 내년 7월까지 감독 당국의 이 책무 구조도 그러니까 이 각 그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맡고 있고 그래서 이 흐름에서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책임까지 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조도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직원들의 도덕적인 어떤 해이로 근데 이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독 당국에서 여기에 좀 더 더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 지금 뭐 금융권에서는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안에서 새든 좀 밖에서 그러게요. 뚫리든 네, 개인정보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금고지기에게 금고를 맡겨놨는데 금고지기가 땀만 품으면 이걸 또 뭐 막을 방도도 없을 테고 맞습니다. 뭔가 2중, 3중 접근할 때도 두 사람 이상의 뭐 승인이 있어야 뭐 접근하도록 한다든지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5194님 올해는 정말 다 털리네요. 롯데카드, 쿠팡, 신한카드 가맹점 정보까지 제 정보는 공유 정보가 됐네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씁쓸합니다. 자,
자, 서영태 기자.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인수합병에 나섰어요. 근데 인수합병을 그동안 하긴 했는데 정말 굵직한 인수합병은 8년 만에 처음입니다. 조 단위. 네.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하만을 통해서 독일 GF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 쉽게 말해서 스마트카 사업을 인수합니다. 네. 2조 6천억 원 규모인데요. 이렇게 전장 기업을 인수한 건 2017년 하만 이후에 처음인데요. 독일의 GF는 글로벌 톱 전장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인수하는 이 사업부는 세상에서 업계에서 1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삼성은 이번 인수로 급성장하고 있는 스마트카 시장에 단숨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플렉트 그룹을 인수하면서 좀 진입 장벽이 높았던 데이터 센터 에어컨 사업에 진출했듯이 M&A를 통해서 상대적인 약점을 단숨에 보완했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하만이 보유한 전장 오디오 기술에 삼성의 강점인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결합해가지고요. 스마트폰, 집, 자동차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초연결 경험을 구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배터리도 그렇고 오디오, 운전자 보조, 카메라 등등 많이 하는데 자동차만 안 하네요. 다 모아서 할 수도 있는 갤럭시 카 이런 거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삼성전자도 한편에서는 반도체 기술 유출 피해를 항상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급 D램 국가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에서 개발을 총괄한 삼성전자 부장 출신 등 핵심 개발 인력 5명을 구속 기소했고요. 또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인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5월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로 설립된 이 창신 메모리는요. 삼성전자가 주는 연봉의 한 3배에서 4배를 제시하면서 삼성전자 핵심 인력들을 좀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창신 메모리로 옮긴 이들은 영업비밀인 18나노 D램 공정 정보 어떻게 만드는지 그 노하우를 불법으로 취득해가지고 창신 메모리 가서 D램 개발에 사용한 겁니다. 한 직원은 이게 아무래도 보안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기보다는 공정 정보를 손으로 종이에다가 옮겨 적어가지고 통째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인물이 삼성전자 퇴사를 상당 기간 앞두고 조금씩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았다는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유출된 기술은 D램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가 한 5년 동안 약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인데요. 창신 메모리는 이렇게 그냥 쉽게 기술을 빼돌린 다음에 2023년에 세계 4번째로 10나노대 D램을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이런 국가 경제와 기술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신 메모리 CXMT는 중국에서 이제 DDR4가 아니라 DDR5 D램까지도 하고 있고 HBM도 만든다는 회사인데 결국 알고 보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술 넘겨서 그 기술 끌어올려준 이것도 또 씁쓸한 한 면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조수성 님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독감 걸려서 홀로 방에 갇혀 있어요. 유유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이고 참 얼른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상숙 님은 손자들에게 산타 할머니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선물 포장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설레지 않았었는데 손자들 덕분에 설레네요라고. 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근데 손주들이 이 라디오 듣진 않겠죠. 우리 할머니 이름이 왜 나오지? 왜 산타 할머니라고 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글자인데요. 온라인 서비스 운영의 핵심이 되는
중앙 컴퓨터 시스템을 외래어 두 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나 로그인할 때나 결제할 때나 데이터 저장할 때나 또 그 개인정보 뭐 유출되는 그 사고일 때나 이게 참 핵심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음식점에는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이 있고 온라인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게 있죠. 3621님이 게임, 컴퓨터, 식당 서빙 등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서브에서 나온 파생어예요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433님 배구 경기에서 이거 넣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서브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발음을 좀 모음을 하나만 바꿔주시면 되는데 아깝습니다. 그리고 김영숙님 크리스마스 선물 기대합니다. 성공예감 화이팅. 8955님 오늘은 당첨돼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1256님 이대호님의 영업 전략 항상 그 힌트를 줘서 문자값도 지출합니다. 로또 사면 가끔 5,000원짜리도 당첨되는데 KBS 커피는 언제쯤 마시나요? 오늘입니다. 예, 오늘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니까요. 그 정답 두 글자 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김영진님이 내일은 생방, 녹방, 무방 어느 쪽입니까? 내일 저희 생방이죠? 내일도 예 출근하랍니다. 라떼 경제사 시간으로 갑니다. 올해가 벌써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거에는요 이쯤 되면 새 달력 딱 준비하죠. 또 연하장도 손수 쓰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지금과는 많이 또 다르고요.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 그 시절 12월로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도 달력 수요가 좀 있을까요? 어때요? 요즘에는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이제 벽걸이 달력 같은 경우에 인쇄 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늘 들여다보고 있는 스마트폰의 캘린더 앱이 워낙 강력해가지고요. 예. 근데 시장 조사를 좀 해보니까 글로벌 마켓에서는 오히려 좀 성장세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들 있잖아요. 네. 탁상 달력이나 아니면 다이어리 같은데 QR 코드를 박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디지털 앱이랑 연동을 시키면은 종이 다이어리도 예. 디지털로 연동한다고요? 네네네. 그러면 확실히 이제 효과가 좀 커가지고 종이 여전히 글로벌로 보면은 종이에 기대하는 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어디 다녀도 그 벽에 달력 붙어 있는데 보기 쉽지 않아요. 벽걸이는 특히 그렇죠. 근데 또 사람들이 은행 달력, 네. 은행에서 나눠주는 달력은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네, 이게 네. 옛날부터 왜 돈 들어온다는 속설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은행 달력을 받아놓으면 이제 돈이 들어온다는 귀여운 미신이 있습니다. 네. 네, 언제부터 은행 달력을 그렇게 찾기 시작했냐면요.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1950년대부터 은행이 달력 제작을 시작해서 50년대요. 1960년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5년에 제작된 조흥은행 달력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아주 오래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죠. 근데 그만큼 이제 필수품이었기도 하고 달력도 또 공산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인비 뭐 원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비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은행들이 그 비싼 달력을 1950년대, 60년대부터 공짜로 나눠주니까 인기가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농협이나 이제 수협 같은 데 보면은 물때 표시해주고 맞아요. 사실절개 표시해주고 특히 이러니까 어촌 가면 그런 달력 많아요. 네, 직종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옛날에는 또 인테리어 역할도 톡톡히 했고요. 근데 지금의 은행 달력 품귀 현상은 사실 수요가 줄어드는 것보다 좀 공급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서 그렇습니다. 마치 결혼식장처럼. 그래서 2013년에 소비자 인식조사들 보면요. 솔직히 사용하지는 않지만 없으면 허전하니까 꼭 필요하다. 이런 답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재은 님이 요새는 달력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은행도 계좌 있어야 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은행 달력이 지금보다 더 열풍일 때 정부가 이거 배포를 막은 적도 있어요? 네, 워낙 이제 인기가 있었어가지고 은행의 과잉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1973년에는 이제 제작을 중지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물자 낭비가 아무래도 논란이 됐었고요. 아마 1972년, 73년 요 사이에 금융단 협정에 따라서 금융당국이 월 평균에 1,200만 원 이상을 광고비로 지출할 수 없게 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달력 배포
배포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이 지난 1983년에 광고 규제가 풀리면서 은행 달력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마케팅 출혈 경쟁을 자제하라. 이게 네. 72년에도 있었던 거네요. 네네. 은행 말고 다른 기업들도 이 달력을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했을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PR 효과가 굉장히 크니까요. 지금도 광고를 잘 사용하는 기업들은 카탈로그 같이 배포하고 그러면 20% 30%씩 매출 오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더 그랬죠. 왜냐하면 달력은 진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매일 쳐다보니까 PR 효과가 참 크고요. 달력의 전성기였던 1983년 기사를 보면 기업 이미지를 대변을 한다면서 새해 달력을 화려하게 많이 만든다. 연말까지 1천만 부 이상 배포 예정이다. 이런 기사도 또 나와 있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홍보팀의 연말에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달력에 어떤 사진이나 그림을 디자인. 넣어야 그렇죠. 우리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이제 더 돋보여야 많이 되니까. 많이 이제 홍보가 될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죠.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해마다 동양화를 넣어왔는데 1983년에는 국내 작가 서양화로 이제 10만 부 이상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되게 좀 기사가 많이 나왔고요. 네. 대우그룹은 또 그때 10만 부 늘려가지고 65만 부 인쇄한다고 했는데 이때는 또 민화 중심으로 했다고. 근데 재밌는 건 아랍어판을 1만 부를 찍었다 그래요. 아랍어요? 예, 아랍어로 된 달력을. 예, 그건 뭐 해외 네, 해외 고객들 때문에? 배포용으로. 그때 해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코오롱 그룹은 스포츠 사진 위주로 가고 현대그룹은 이때 경영 합리화를 한다고 숫자만 들어가는 달력을 만들고요. 그 외 지금은 없는 그룹들이 뭐 국제그룹 이런 이름도 좀 등장을 하고 합니다. 독특했던 건요. 그때는 아직 이산가족이 사회 문제일 네네네. 때라서 1989년에는 북한 사진이 달력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오. 특히 이제 금강산의 비경이라는 야, 제목의 금강산. 달력은 중구나 을지로에서 많이 팔렸는데 이것만 5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또 예전에 보면 네. 정치인 얼굴 대문짝만하게 있던 그런 달력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 1950년대가 특히 심했는데 정치인 사진으로 거의 도배가 돼가지고 정치 선전물로 분류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만든 달력이 밀수품에 섞여가지고 넘어오고 그러면 신문에 이제 기사가 날 정도로 왜냐하면 일본 쪽 정치 선전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제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지역구 구민한테 돌릴 선물로도 달력을 참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달력 구성을 보면 신문지만한 종이판 한가운데 자신의 사진을 이렇게 딱 넣고 네네네. 이제 그 12달을 빙 눌러서 자기 사진 이제 빙 눌러서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게 50년대 히트 콘텐츠라고 합니다. 야, 그래서 1960년대에는 일본에서 인쇄기가 또 넘어와가지고 컬러 인쇄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는 또 연예인 PR 효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성 배우들이랑 연예인들이 이제 달력 모델이 되어야 이제 좀 인기 있는 스타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옛날에 정도였는데. 책받침에 들어가시던 그런 모델분들처럼 그렇죠. 그때 이제 들어갔던 모델들을 보면 조미령, 최은희, 도금봉, 김지미, 남정인 뭐 이런 남정임 뭐 이런 분들 이제 옛날에 스타들 이름이 예. 좀 있고요. 처음에는 한복 차림이 인기였는데 점점 이제 수영복 차림으로 넘어갔다고. 또 시대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달력을 보면 그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달력 말고 직접 사는 달력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시대별로 가격은 얼마나 했을까요? 1967년 기사를 보면요. 외국인이 관광이나 업무차 왔다가 우리나라 풍물이나 이제 민속 풍경이 담긴 달력을 기념품으로 또 사가지고 가는 게 사기 되게 좋죠. 인기였대요. 근데 이때 가격이 아트지라고 좀 판판하고 빛이 반들반들한 종이가 있어요. 고급 종이. 네, 여기 인쇄한 대형 달력이 한 300원 정도. 그리고 모조지 좀 얇은 거 대형 달력은 150원, 소형은 30원 정도 했는데 67년이요? 네, 1967년. 67년에 300원이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300원 하던 가격들이 뭐가 있냐면 영화 관람료가 300원, 립스틱 한 개가 300원, 또 소고기가 한 근에 300원 정도 소고기 했는데 한근 가격. 근데 평균 받는다 싶었던 이제 사무직 월급이 한 4,000원에서 6,0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싼 가격은 아니죠. 그러니까 물자가 다른 물자랑 비교해서 뭐 싸고 비싸다기보다는 그냥 물자 자체가 좀 귀한 시절이었다는 게 느껴지는 가격입니다. 그 당시에 달력은 꽤 비쌌던 것. 비쌌죠. 1967년 기사를 바탕으로 네. 찾아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다 쓴 달력도 거의 안 버렸어요. 네. 전 부칠 때 그 바닥에 깔기도 하고 맞아요.
책 포장지로 썼던 기억도 있는데 저는. 네, 그 달력 종이가 이제 좋은 그림이 인쇄가 되면은 그 예. 사실 좋은 종이는 예나 지금이나 비싸요. 그래서 이게 또 그 왜 아트지라고 하는 게 도톰하고 반짝거리고 고급지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림을 그러니까 인테리어 물자도 좀 부족하던 시절이니까 예. 이게 그 달력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표구 액자를 해다가 벽에 거는 일도 굉장히 이제 그 비일비재했습니다. 달력에 멋있는 그림이 있으니까. 네, 그 1970년대는 그래서 동양화 달력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요. 이제 대체제죠. 그리고 1980년대는 또 풍경 사진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여행 대리만족으로 외국 풍경이 그렇게 인기였다고 하고요. 올림픽 이후에는 약간 이제 국내에 대한 자부심이 좀 생겨가지고 국내 풍경이라든지 금강산 풍경 같은 데가 인기였고요. 종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중간재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90년대에는 달력 종이로 이제 교과서 겉표지도 만들고 이제 부엌 찬장에도 깔고 이 인쇄 잉크가 나름 어느 정도 방충 역할을 좀 하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가정 생활 용품으로 썼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거 뭐 하다가 달력 딱지 접어가지고 좀 이제 종이배도 접고 이래서 친척들이랑 같이 놀았던 기억이 나고. 맞아요. 달력 종이로 딱지 접으면은 그 되게 강력했습니다. 네, 학교 과제물 재료로도 좀 많이 가져오라 그러고.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는 탁상용 같은 걸로 이제 달력 형태가 좀 다양해지면서 점점 소형이 인기가 되면서 이런 트렌드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또 추억에 같이 많이 빠지시는 청취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8068 쓰시는 분이 매일 그 한 장씩 뜯는 달력이 있었잖아요. 토요일은 파란색, 휴일은 빨간 글씨. 매일 뜯고 싶어서 누나보다 먼저 일어났던 기억이 난다고. 내일은 내가 먼저 일어나서 뜯어야지 이런 거. 재밌습니다. 또 하나 그 연말 연초 빠지지 않는 게 연하장 아닙니까? 네. 근하신년 이렇게 적어서 보내기도 하고. 맞아요. 이거는 왜 또 언제 시작됐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근하신년은 일본에서 유래된 문구라서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말이라고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 게 1910년대에 이미 우리나라 명사화가 돼가지고요. 네. 삼가 신년을 경하드립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제 연하장 달력과 뗄 수 없는 존재였고요. 신년에 선물 주고받으면서 인사하는 거 너무 오래된 문화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새함이라고 새해가 되면 관아 아전들이나 군영 병사들이 종이를 접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쓴 명함을 관청 같은 데 두고 오는 이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문안비라는 여종을 시켜가지고 새해 인사를 적은 서찰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연하장의 기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마. 그래서 12월 달에는 우체국 우리 이제 20년대 30년대 뭐 이때부터 이제 그 연하 우편을 발행을 하면서부터 50년대부터 연하 우편을 발행하면서 한국형 연하장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뭐냐면 연말에 우체국이 미리 연하장을 많이 받아뒀다가 1월 1일자 소인을 찍어가지고 이제 배달을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는 거네요. 네, 그래서 당시 연하장에는 보옥과 장수를 상징하는 해나 학, 소나무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었고요. 네. 엽서 형태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사람한테 보냈을까요? 뭐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 분들, 이제 상사라든지 중요한 사람. 거래처, 이제 지인 등 이제 연하장 리스트를 좀 관리를 했었죠. 사실 이제 연하장이라는 게 지금도 약간 그런 면이 있지만 먼저 좀 인사를 해두고 그 연중에 만나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인사드렸었죠 이러면서 말문을 트는 용도로 참 이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다 보내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 연하장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이게 네. 또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받은 적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1970년대가 전성기였는데 70년대, 80년대는 손글씨로 쓰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만 90년대로 가면서는 인쇄를 통해서 별 내용이 없는 연하장을 이제 대량 발송을 하니까 좀 자원 낭비라는 비판이 많아지기도 했죠. 그러면서 2000년대 되면서 이메일이 인기가 있었고 이메일하고 문자로는 사실 그때 반짝 이 포맷을 만들어 놓고 연하장 포맷을 만들어 놓고 대량 발송하는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맘때쯤이면 아마 인쇄소가 바쁠 겁니다. 뭐 네. 이미 다 찍기는 했겠습니다만 특히 서울 중구 쪽에 인쇄골목 있잖아요. 그쪽에 네네. 그 뭐 인쇄물 배달하는 오토바이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인쇄소들이 여기에 많이 자리 잡게 됐을까요? 서울 중구에 유명한 골목들이 있죠. 충무로, 을지로, 퇴계로 뭐 이런 곳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전국 인쇄 관련 사업체의 한 30% 가까이가 밀집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많이 이제 연말 특수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지난해 연말보다는 낫다고 해요. 저도 한창 대학 다닐 때는 2010년대만 해도 충무로 굉장히 이제 인쇄하러 많이 다녔었는데 이 충무로는요 조선 시대 때부터 주자소 골목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주저소가 뭐냐면 조선시대 활자주조 관장하던 국가기관이고요. 또 퇴계로 이가에는 조선 후기에 활자를 보관하고 나라에 필요한 인쇄물을 발행하는 교서관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역사가 오래된 골목이어서 이게 600년 이상 이렇게 그 골목의 용도가 계속 산업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곳이 세계적으로 좀 드물다고 해요. 을지로 이가에는 1883년에 최초 근대식 인쇄소인 방문국이 또 설립이 됐다고 하고요. 다음에는 최초 민간 인쇄소이자 출판사인 광인사도 또 근처에 생겼다고 하고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기원도 있는데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한지상들이 많이 있던 서울 중구 장교동 일대에 또 인쇄업체들이 좀 자연스럽게 몰리기도 하고요. 충무로 쪽에는 영화관이나 극장이 모이면서 또 인쇄할 일도 굉장히 많게 됐고요. 여러모로 인쇄 골목의 역사죠. 달력과 연하장 그 시절 같이 떠나보셨습니다. 아까 그 달력 가지고 책 포장을 하셨다라는 추억담들도 많이 올려주셨고 최용무님 인력 하루에 한 장씩 뜯는 거 그 종이 얇지 않습니까? 화장실용으로 최고였죠라고. 예, 우리가 물자가 많지 않던 시절.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무제한 토론 종결 직후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에 다가선 가운데 외환당국이 한 달여 만에 다시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환율 안정 의지와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환율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지난달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1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9.9로 지난달보다 2.5포인트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60원까지 어제보다 20원 이상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에는 한 1,483원 그리고 뭐 밤사이에는 84원 뭐 이렇게도 갔었는데 그 외환 당국이 이제는 구두 개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더 강하게 나서고 있더라고요. 해서 실물 개입 물량들, 뭐 환해지 물량들 좀 달러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1,46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은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도 뉴스로 전달해드렸습니다만 이제는 휴대전화 새로 개통할 때 뭐 신분증 확인은 물론이고요. 얼굴 인증, 안면 인식까지 해야 한다고 하죠. 그러면 과연 제대로 보안이 지켜질 수 있을지 너무 과도한 정보를 요구한다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거 한번 들여다보시죠. 아주대 사이버 보안학과 곽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곽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대포폰 많아지니까 그거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네네. 안면 인증, 얼굴 인식 네. 이거 도입하면 실제로 그 대포폰 문제를 좀 막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100%는 아니지만 효과는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휴대폰 개통을 할 때 이제 신분증을 제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신분증을 이제 촬영을 하거나 스캔을 하게 되고요. 네. 패스앱을 통해서 이제 얼굴 사진을 직접 촬영을 한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류나 문서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확인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폰과 관련된 이제 범죄에 대해서 예방 효과는 이제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안면 인식 기술은 어떤 방식으로 이게 구현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뭐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안면 인식 기술 자체는 사전에 이제 안면 인식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안면 인식을 이제 수행을 해서 매칭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얼굴 모양이라던가 얼굴 윤곽,
뭐 눈과 눈 사이의 거리나 각도 등을 포함을 해서 네. 이제 특징점 정보들을 추출을 하게 되고요. 이 정보들을 이제 수치하거나 좌표를 해서 이제 사전에 저장을 해두고 등록을 해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면 인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카메라가 그때그때 인식하는 이미지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특징점을 추출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네. 저장된 정보들하고 이제 카메라에서 인식된 정보들을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인증을 수행하는 과정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똑같이 생긴 얼굴은 어떻게 하냐라는 뭐 이슈들은 예전부터 좀 존재를 했었는데요. 네. 뭐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서비스 주체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100% 매칭이 되어야 이제 안면 인식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하. 일정 수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80%나 90% 이상 매칭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안면 인식이 성공을 했다고 판단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랑성 쌍둥이 케이스 같은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안면 인식 정보를 3D 이미지로 매우 이제 정교하게 특징점들을 이제 추출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최초의 이미지랑 꼭 100% 들어맞아야만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저께 네. 밤에 라면 먹고 자서 얼굴 부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얼굴 인식 안 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100%란 맞습니다. 또 존재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또 네. 반대로 이거 뒤집어서 보면 영화에서도 뭐 미션 임파서블에서도 안면 뭐 이렇게 얼굴 본뜬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누구를 흉내내고 하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뭐 얼굴 사진 프린트해서 갖다 대니까 뭐 열렸다더라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사각지대가 그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일부 은행 앱에서 이제 프린터로 인쇄한 얼굴 마스크를 이제 정상으로 인식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하지만 이제 안면 인식 기능을 적용을 하고 있는 뭐 이제 모든 서비스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맘먹고 이제 조금 뭐 한번 나쁜 짓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는 가능합니다. 뭐 일부 이제 저사양 시스템의 고해상도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네. 이제 카메라에 비추는 방식도 가능할 거고요. 어허. 최근에 이제 3D 프린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하. 그럼 이제 3D 프린터로 얼굴 모양을 이제 그대로 제작해서 이제 속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유출된 안면 정보하고 이제 딥페이크 기술이 결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안면 인식 시스템을 뭐 이제 일정 성공 확률 뭐 4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제 우회할 수 있는 마스터 페이스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각지대가 존재를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이제 해결을 해보고 좀 보완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라이브니스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인지 판별하는 기술이 되는 것이고요. 사진인지 진짜 사람인지.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 살아있는 사람인지 판별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이제 연구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아하. 뭐 이제 인증 수단의 안면 인식 외에도 이제 다른 인증 수단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도 먼저 활발히 좀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안면 인식 프로그램 어떤 거 하나 이제 핸드폰 바꾸면서 써봤는데 얼굴을 왼쪽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위로 들어보세요. 아니면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지점을 쳐다보세요. 뭐 이렇게 막 시키더라고요. 네네. 보완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얼굴 이미지 자체를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인식을 하게 하는 방식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얼굴 인식을 할 때의 이미지 자체를 3D 이미지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평면 상태에서 보는 사진보다 상당히 이제 정교하고 좀 더 이제 다양한 형태의 특징점들을 추출을 하게 되니까 네.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을 좀 더 이제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가는 아하.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요즘 하도 뭐 개인정보 유출되는 일이 많아가지고 주민번호, 뭐 주소, 연락처 이런 거 말고 내 얼굴 정보가 빠져나가서 도용되고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충분히 존재를 하는 부분이고요. 예. 뭐 이제 내 얼굴 정보 같은 이제 생체 정보가 유출이 되면 이제 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연락처 빠져나간 것보다는 이제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심각한 위협을 초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죠. 보통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생체 정보는 불변성과 이제 고유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어렵기는 하지만 변경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주소나 연락처도 뭐 이제 상대적으로 변경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이제 생체 정보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유출이 되면 이제 재발급이 불가능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신뢰 수준 자체가 이제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생체 정보는 아주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네네. 유출이 돼서 악용이 되면 이제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체 정보가 유출이 되면 거의 이제 영구적인 취약점으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다른 정보들이 빠져나가는 것과는 이제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샘 알트먼이 한다고 하는 무슨 코인 준다고 홍채 정보 등록해 달라고 하는 거. 네. 그거 코인 받으려고 네. 홍채 정보 등록하시는 분들 저는 좀 염려가 되던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저도 뭐 핸드폰을 통해서 제 얼굴 인식, 지문 인식 다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안 빠져나가게 이거는 보안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생체 정보를 다루고 있는 여러 시스템들은 상당히 이제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거의 이제 유일무이한 정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번에 이제 통신사에서 휴대폰 개통할 때에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정부와 통신사에서는 얼굴 사진 저장하지 않는다, 영상 보관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3자 제공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면인식 정보는 이제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이 되는 방식이고 휴대폰 개통에만 사용을 하고 본인 확인이 성공한 다음에는 즉시 폐기되는 일회성 인증 정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뭐 이제 정부와 통신사에서 계속해서 안내하고 이제 추진하는 방향 자체가 이제 정확한 그런 이제 사실이라고 이제 믿는다면 이제 안면인식에 사용된 정보들 자체를 저장하지 않는 일회성 정보니까 네. 과다하게 수집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수집된 정보가 유출이 된다라든가 하는 걱정을 이제 너무 과하게 하시지는 않아도 이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많이 또 활용이 되고 대중화가 될 테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네. 또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아주대 사이버 보안학과 곽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미래생활사전 시간 송일아 기자와 함께 한 해 빅테크 업계를 정리하는 키워드 알려드리겠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